네, 안녕하세요. 네, 마을인권 강의 6번째 강의인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네, 2번째 강의, 박진 선생님 강의를 좀 뒤로 미루기도 했었는데, 강사님의 사정으로 오늘 6강으로 마을인권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마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 강의를 시작하는 오늘 약간 그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1.5로 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동안 마스크를 좀 방송하는 출연자들은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네, 마스크를 좀 모두 쓰고 천천히 네, 또박또박 최대한 말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박혜진 선생님이 아니고 민우의 최양희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회 네, 촬영 마지막 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또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서울 남서여성민우의 최양희고요. 지난번에 그 어서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이지 랜선 집담회도 같이 함께 했었는데 네, 두 번째 네, 출연이시군요. 두 번째 네, 출연입니다. 네. 첫 출연은 아니시니까.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관심을 많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주제여서 같이 이야기를 즐겁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포괄적, 마을에도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이 얘기를 해주실 강사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전 사실, 이 강사님이 어른이 되면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일 때부터 팬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소개가 재밌는데요. 정의당 1타 강사시라고. 네. 장혜연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아주 성대하게 소개를 받은 네, 정의당의 국회의원 장혜영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두 분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 마을에서도 중요한지,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일상에 살다 보면 사실 법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런 체계와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매일매일 그냥 일상생활 상태에서는 법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매일 피부를 느낀다, 이렇지는 않아서 아는 게 그렇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법 없이 사는 분이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마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지 기대도 되고 하는데 그 이야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의 이야기의 제목이 왜 마을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원래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한 문장 안에 수많은 문장들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 1시간 반 동안 이제 이야기하게 될 수많은 말들을 딱 한 문장으로 일단 두 가지식으로 정리를 1타 강사니까 하고 들어가자면 저는 마을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차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차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마을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일단 결론부터 네, 내리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일단은 질문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드리는 질문이고 또 앞에 함께 앉아 계신 두 분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에게 살아오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나서 사실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꾸준히 차별을 계속 부당하다고 차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 받았던 뭐 차별 그리고 크게는 뭐 결혼이라던가 이런 그 가족 대소사에 있어서도 위치 자체가 딸이어서 이렇게 차별받는 경험들을 계속 꾸준히 평생
1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이렇게 계속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촘촘한 네. 차별들이 존재하죠. 어떠세요? 저도 약간 시기별로 이렇게 인생을 중학생처럼 이렇게 봤을 때 청소년이나 학생 이럴 때 가장 좀 그때도 약간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좀 커서 생각해보니 그게 이런 차별이었구나 느꼈던 거 성적 차별. 아, 네, 그렇죠. 학교 안에 있으면 온갖 모든 발언권의 기회나 행위나 이런 게 다 성적으로 차별이 돼서 발언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고 성적 차별이 제일 좀 빡친 느낌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좀 사회에 나와서 또 결혼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결혼이라는 걸로 맺어진 가족 문화 안에서 며느리의 위치가 되면서 매번 확인하게 되는 어떤 그런, 네, 좀 소외되는 느낌의 차별의 그런 게 있었고, 또 요새는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나이를 먹기도 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회의 자리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좀 나이나 성별, 약간 직위에 따라 약간 민주적이지 않을 때, 그 공간이 되게 민주적이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약간 그런 나이, 성별, 직함, 위계 때문에 또 발언의 차이가 생기는 거, 결정권의 차이가 생기는 거, 그런 거를 소소하게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차별로 점철된 일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막 들려주셔서 거의 약간 울 뻔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차별들을 겪으셨을 때 두 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마을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너무 타고난 쌈딱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온몸으로 거부하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되게 여성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차별을 받으니까 짧은 쇼컷의 머리를 하고 외견이 좀 바뀌면은 나를 여성으로 보지 않지 않을까? 혹은 목소리를 되게 굵게 내면 그리고 상냥하게 웃지 않으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차별을 너무나도 촘촘하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에 오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그냥 택시 기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을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사실 너무나도 피투성이가 돼서 싸울 수만은 없거든요. 너무 일상이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가족 구성원 안에서는 제가 너무나도 이런 차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거칠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이에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차별을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고민하고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이 차별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 온갖 차별들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이불킥과 뒷담화? 네, 그때는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차별인지 뭔지 내가 차별 당했는지 잘 모른 채 그냥 기분만 굉장히 안 좋고 집에 와서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불킥을 하던가 아니면 두고두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막 이러면서 뒷담화로 나의 분을 사귀는 정도? 그냥 그거 이상이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아마도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겪었었던 그리고 느끼는 대처하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일상에서 저희 공교롭게 다 성별, 지정성별 여성인 모인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어린이들이었으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뭐 집안 사정이 뭐 가난하다, 빈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그런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어떤 차별들을 일상에서 촘촘하게 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상의 모든 순간의 투사처럼 이 차별을 내가 타파하고 말리라 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왜 나는 좀 더 용감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자책을 하는 순간들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을 자주 받는 사람일수록 이런 차별을 받는
문제가 그 요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바꿔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머리를 자른다던가 뭔가 목소리 말투를 바꿔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나의 차별받는 속성을 최대한 숨기고 차별 안 받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표준에 걸맞는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 차별을 탈피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차별받는 거 여러분 탓 아니에요. 당신 탓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얘기에서 이걸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이라던가,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할 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저는 딸 셋인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고 제 동생은 1살 어린 여동생인데 딸 셋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딸 셋이 된 것도 되게 아마 이 얘기하면 폭풍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첫째 언니가 남자였다면 저와 제 동생은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집안에서 이제 아들이 꼭 필요하다, 대를 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째인 저를 낳고도 셋째를 낳는데 내 셋째가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뭔가 어머니가 넷째를 낳을 여력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가족 자체가 구성이 됐었고, 근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의 삶이 장애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비장애인들에게는 주어지는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다른 대접을 받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별의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게 그냥 동생이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사람들이 장애를 차별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이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게 된 것은 그거죠. 만약에 우리 사회에 어떤 종류의 뭐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장애가 문제인 게 아니라 장애를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인 거다. 왜냐면은 장애라고 하는 건 사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오는 것이잖아요. 아마도 500년 전에도 있고 5000년 전에도 있고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는 사실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장애를 우리가 이렇게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 왔으면서 왜 아직까지 차별하고 있지? 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문화를 계속 재생산하면서 우리 마을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이걸 사회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몇백 년 안 됐잖아요. 우리가 양반과 노비가 공존하던 사회에서 그렇죠. 모두가 동등한 민주 시민이라는 이제 대우를 서로 하는 사회로 오게 된 건 참으로 얼마 안 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헌법 제11조를 보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헌법을 이제 오늘도 네. 읽어보네요. 네, 이런 게 있었군요. 헌법 제11조가 이제 평등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네. 네. 정말 아름다운 분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그냥 너는 장혜영, 너는 누구 이렇게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 국가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하는 어떤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이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헌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약속이 우리의 일상에서 잘 지켜지기에는 사실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정말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차별의 순간들을 겪었을 때 헌법에 우리 다 평등하다고 나와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기는 약간 뭔 소리냐 이런 네. 이제 반응을 받기에
좀 이제 약간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갖고 있지만 이 원칙이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차별들을 사회 구조적으로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회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가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좀 더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게 5월 31일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지난 이제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기는 이제 국회 정론관이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정의당의 6명 의원 전원, 그리고 또 이제 4분의 이제 다른 당의 의원님들을 어렵게 모아가지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이쯤에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신 부분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11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저희가 어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이지? 라는 제목으로 랜선 집단회의를 하면서 그때 약간 이 차별금지법의 역사에 약간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가 발의됐다가 또 언제는 한번 걷어들이기도 했다. 맞아요, 발의했던 맞아요. 의원이 걷어들이기도 했던 적이 있는 좀 그런 역사가 있는 법이다라고 들었고, 네, 저는 약간 요게 기억납니다. 네.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요거. 양님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을 잊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실 시민사회 그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랬는데 아직 시대가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써있지만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우선이 아니면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차별금지법.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게 그럼 역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게 그럼 아직도 당연한 사회인 게 맞나?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약간 다른 기류를 느끼는 건 무엇일까? 과연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 이만큼 성장해서일까? 라기보다는 사실은 개개인의 목소리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주목할 수 있는, 크게는 뭐 장 의원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누차례 이렇게 입법화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되게 동의하는 더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붙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마을에서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사실 이런 인권이나 혹은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주 작게,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작은 단위 내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걸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수업의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집담회는 아주 훌륭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의미와 맥락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2006년의 일이죠.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런 아까 보여드렸었던 평등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안의 시안이 되는 이제 차별금지법 시안을 이제 권고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또 정의당에서 이제 고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처음으로 국회에 이제 입법안의 형태로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등장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제가 발의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8번이나 이 같은 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고, 이 말은 아까 잘 짚어주신 것처럼 이 법이 제정되는 데에 굉장히 험난한 어떤 이제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차별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머릿속에서 차별에 대한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은 그래, 차별이지. 예를 들면은 정말 장애인 차별, 이런 부분들은 좀 직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보이는 어떤 신체에 있어서의 지체장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이 장애인을 우리 사회는 차별하고 있지. 그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나쁜 거고, 이거는 없애야 돼. 라고 수긍하시지만, 다른 많은 종류의 차별들, 예를 들면 학력으로 차별을 한다든가, 뭐 인종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혹은 성적 지향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이제 내용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그게 진짜 차별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차별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가 많이 달라서, 마치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호주제를 폐지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을 법적으로 다루는 이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별금지법이 아까 말씀드려 왔었던 이 이유들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혹은 이 법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물 시간에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면 대략 이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양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무엇인지를 규정, 어떻게 발생한 차별을 구제할 것인지 규정, 발생한 차별의 구제를 넘어 차별을 예방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뭐가 이 법이 얘기하는 차별인지, 그리고 그 차별이 일어났을 때 이 법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걸 구제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이미 발생한 차별을 넘어서서 아예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정확히는 국가에게 뭘 하라고 했는지를 이해하시면 이제 이 법은 약간 마스터 하신 거다. 네, 역시 일타강도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질문을 보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역시 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일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가 바로 이 법이 금지하는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인데요. 제가 첫 줄을 읽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을 읽어주시고, 네. 이 가 고용부터 네,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네. 차별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실효된 전과, 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제가 아까 말했던 네, 맞아요. 학력, 네. 경제적 상황,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네. 이거를 이제 그렇죠. 차별이라고 말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여기 읽어주신 부분에서 다음 각 호가 네. 이제 가부터 시작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 각 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가,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및 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와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잠시 일타 강사 모먼트를 갖자면 네. 23 곱하기 4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아주 간단한 곱셈이에요. 23가지 차별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 만들다가 그 이전 법안을 쓰고 약간 베껴가지고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신분 안에서 충분히 이제 소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빠지고 여기에 이제 이 23가지의 성별부터 사회적 신분까지가 있고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한 글자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딱 한 글자. 얘네들을 쭉 나열을 했잖아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블라블라블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딱 한 글자. 형태소 하나. 는 바로 또 정답 말하라니까 맞습니다. 등. 등. 오. 등이 제일 중요하죠. 등. 맞아요. 더 다양한 차별을 선물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제가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등.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었던 차별들의 목록, 어떤 역사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차별들에 대해서 알고 또 이제 행해져 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에 그 어떤 이유를 통한 차별이 존재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집어넣기보다는 이 등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이게 나열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네,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차별을 한 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거. 근데 뭐든 다르게 대하는 게 다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이제 6개월 된 아기한테 성인들이 20살이 넘은 성인들이 먹는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 일종의 다르게 대하는 것이니까 중립적인 의미의 차별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 6개월 된 아기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딱딱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소화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다르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죠. 맨 앞에 있는.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이런 여러 가지 기타의 이유들로 인해서 또 이 4가지의 영역을 한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삶에 무수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또 굉장히 사적인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었지만 가족 안에서의 차별이라던가 이제 이런 그런 사적인 공동체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법률로 규정하면 그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국가인권위에다가 이렇게 진정을 넣으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차별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아직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 4개를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거에 관련된 것이 있고 재화 용역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을에서 뭐 상점이라던가 그렇게 이렇게 물건은 재화인 것이고 용역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인 거잖아요. 혹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공급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거 이유들로 인한 차별 혹은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그리고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재판이나 아니면 참정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당한 어떤 차별들에 대해서 이 법이 금지한다. 그런 것들은 법률을 통해서 금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공식적으로 그렇죠. 법으로 규제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법이다라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보여드렸었던 평등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시민한테 보장하는 거지. 이런 예를 들면 상점에서 사람이 물건 사고 파는 거는 그런 시민들끼리의 관계인데 왜 이걸로 규제하냐? 이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아주 원론적으로는 뭐 하실 수도 있는 얘기이기는 하나, 이제 현대에 우리가 구성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적인 영역에서 행위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인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공공의 의무들 이런 네. 것들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법들이 이제 성립할 수는 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약간 요때 재화나 용역 여기가 이제 무슨 말인가 약간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점이나 개인 거래에서도 적용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같이 이야기했었지만 그 청소년이나 알바생들이 이렇게 함부로 반말을 당하든가 폭언 폭력을 당한다든가 이건 진짜 뭐 개인 간의 갈등이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법으로 이제 그렇게 그 나이 어린 알바생에게 이렇게 폭언을 한다든가 반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법으로 약속을 하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명시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는 약간 굳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도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거는 노동권을 침해당한 것이기도 네. 하고 다른 방식의 모욕이나 여러 네. 가지로 이미 우리가 시민이 다른 시민의 존엄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제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이죠. 연령이 어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거죠. 노키즈존. 네. 되게 뭔가 네. 차별에 나는 반대해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노키즈존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노키즈존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엄청 고민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령을 가지고 예를 들면 3세 이하의 아동은 우리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규정을 갖는 것인데 이 법으로 보자면은 여기에 이제 나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기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 음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말로 왜 이렇게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심정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세 이하의 손님들을 받는다고 해서 이 영업에 있어서 음식을 파는 행위 그 자체에 있어서 아주 심대한 핵심적인 이 장사를 할 수 없는 손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네. 사실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성숙된 문화들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음식을 파는 이 가게의 본질적인 업종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노키즈존은 이제 차별이다라고 이제 인권위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어저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범죄자 조두순 씨가 어쨌든 형을 다 살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쨌든 직업훈련을 신청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딱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기서 보면 형의 혈액이 치료된 전과자인 거잖아요. 그 사람은 형을 다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을 어쨌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구직을 위한 훈련을 당연히 국가의 이제 시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논란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절대 용서를 못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인적인 관계로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차별의 그 지점을 명확하게 그렇게 가져간다라면은 다른 차별도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개별 차별을 금지하는 그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고용차별, 그러니까 성별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것들이나 장애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개별 법들이 있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그 안에 다 담고 있지 못했던 더 다양한 차별들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얘기할 거리들을 되게 던져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도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거리가 생겨나고 또다시 이제 뭔가 공격을 받을 거리도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회가 이제는 정말 그런 것들을 차별의 지점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이야기할 단계가 됐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왜 아까 23 곱하기 4 말씀하신지 알겠고 약간 그래서 역시 일타강 다시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네. 이 성별이 이 각각의 항에 어떻게 그렇죠. 차별을 만들어냈었나 자꾸 떠올려 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항을 이
가나다 항에 계속 대입해보면서 생각해보고 사례를 떠올려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유튜브 이제 실시간 네. 질문이 어머나, 올라오고 반갑습니다. 네. 질문 대환영입니다. 네.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유, 질문이 그동안 많이 오고 있어요. 아, 네. 강의에 빠져 있느냐고. 그런데 이제 질문은 아니고 이제 소감이네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부당한 차별을 받았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발언권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직업을 가질 때도 성별에 의해 차별받았어요. 라고 김현정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권익 옹호팀의 양현성님은, 그, 어디, 네. 기관의 어떤 팀에 계신,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잘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도 있는데, 패널분들 말씀을 들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또 역시 다시 또 양현선님이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장애인 복지 종사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말 공감합니다. 유유. 네. 양현석 쌤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별난쌤님께서 사회적 차별 요소가 나열된 것뿐만 아니라 예시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을 가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네. 네, 함께 봐주시는 분들의 코멘트를 들으니 네. 제가 강의를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23 곱하기 4를 떠올려 보면서 제가 또 차별을 받은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또 어떤 차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었는지를 좀 고민해보는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법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증을 가지고 진짜 이 법이 도입된다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답변을 원론적으로 하지만 이제 늘 붙이는 단서는 어떤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일어난 어떤 상황이 실제로 이 법이 규정하는 차별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정말 섬세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조두순이 형을 다 살고, 그래서 나온다고 할 때, 그리고 뭔가 직업을 얻기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교육기관 뭐 훈련이나 이용,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역에는 분명히 뭐 우리가, 우리 학교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은 출소 이후에 그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이 사회에 방치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나와서 어디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성범죄 전력이 있으니까 그런 아동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어떤 이제 취업 제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는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지른 죄와 이 사람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고용이 안 되는, 모집이 되거나 배치가 되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소득 없이 그저 이 사회에 방치되어야 하는 걸까? 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토론 끝에 이것을 판단 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페이지 약간 저장해놓고, 네. 저장해놓고 계속 마을에서 함께 토론하고 뭔가 사례가 네. 있을 때마다 꺼내보면서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점점점이라고 해놓은 것은 사실 심화 내용이 조금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써있지 않은 이 금지 대상 차별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복합 차별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희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낮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이제 통번역, 이중언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이주 여성 노동자분들이 자기들이 당한 이제 직장에서의 차별을 진정하는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당하신 차별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선주민이라고 하죠. 이주민의 반대 개념으로. 선주민들이 받는 이 급여나 혹은 호봉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호봉제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올라가는 시스템 안에 포함이 안 되고, 계속 최저임금만 받아야 되고, 절대로 이주민을 위한 기관인데 그 기관의 장이 될 수 없고, 이런 종류의 이제 차별들이 부당하다라면서 이제 소리를 높이시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받으시는 차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여성이기도 하고, 네. 노동자이고, 이주민이고,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고용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딱 내가 받은 차별을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건 제가 여성이라서 받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주민이라서 받은 건데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통합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차별에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규정을 하나를 해놓은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성희롱은 사실은 이제 성범죄의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그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게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왜 성희롱이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성희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차별의 구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이런 직장이나 다른 많은 곳들에서의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법안 강의를 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대화를 하러 온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갖는 어떤 의미를 다시 이렇게 마무리해서 설명을 하자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성,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까의 23가지 플러스 등의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스크와 같은 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스크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이러스의 침입도 맞고, 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맞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아까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을 차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차별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실 사람들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이거는 이 법에 해당되는 차별일까 아닐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하려고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차별받지 않고 또 남을 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권 마스크 같은 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 분께서도 두 분이 오늘 이제 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시는 어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 식대로 정의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최양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 그래서 차별이야, 포괄금지법으로 처벌, 막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차별인지 자꾸 생각해보게 하고, 아까 23등 곱하기 4. 맞습니다. 네, 23등 곱하기 4를 네네네. 꾸준히 자꾸 생각해보게 하고, 차별을 이게 혹시 내가 한 차별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하고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늘 많이 들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마을에서도 이런 이야기 해보겠지만,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 법 봐봐. 이제 제가 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조문도 잘 본 적도 없긴 하지만, 이 법의 문장과 구조는 정말 너무 좋은 교과서 같은. 역시. 네. 그런 딱 그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족들하고도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해보고 싶다. 사실 제가 했던 말을 가족들에게 돌려받기도 많이 하거든요. 가족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제가 막 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이게 뭔가 대화 자리에서 앞으로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 설명해주고 막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이거는 성공이네요. 네. 일타 강사 인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약간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예를 들면 마을에 대놓고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활동가라고 하고,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의 활동가들만이 그 안에서 놀고 복작복작 활동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왜 특정 연령과 특정 성별대의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20, 30대 여성 청년 활동가가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감동적이네요. 네, 아동 청소년들과 얘기를 할 때 저희 마을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 안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때 가장 근본은 사실 이런 법이 갖는 중요성이 예를 들면 아주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딱 사회 규정으로 이렇게 딱 명명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받아들이시기가 그러니까 훨씬 더 분명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회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왜 어르신들만 계실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특정 성별은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특정 연령대의 청년들은 불편함을 느낄까? 왜 마을 자치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떠한 차별들이 존재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인권을 얘기할 때 예전에 이제 물론 학생인권 조례가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에게만 포함되는 어떤 그런 특정 그 집단의 어떤 그 권리인 양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의 얘기를 꺼내다 보면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좀 더 동등한, 대등한 자세로서 접근해서 얘기할 거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서 오라, 어서 오기만 와봐, 빨리 얘기하자, 막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법으로 사실 딱 상정이 되고 통과되어서 땅땅땅 이제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생겼어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되고 끊임없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마을에서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약간 강의 효과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네. 자존감 충전하는 시간을 지금 약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고, 사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어떤 시민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는 좋은 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약간, 사실 이제 장혜원 의원님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거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 자칫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네. 분들의 이렇게 항의? 민원? 이런 것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약간 오해가 있으니까, 저도 약간 이 법을 잘 알지 못할 땐, 뭔가 법은 자꾸 이렇게 처벌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법에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벌금 내야 되니까 네네. 차별금지법도 뭔가 법을 위반하면 내가 벌금 내나 나 어디 잡혀가나 이런 약간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차별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 소지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어떤 문제 제기와 민원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처럼 이렇게 개인을 그렇게 법이 막 그럼 되냐 막 이런 오해를 처음에 가졌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법은 최소한의 이제 도덕이다 이런 종류의 말이 있듯이 사실 그런 일상에서의 어떤 행위들을 법률이 규제한다.
게다가 아까 이제 재화와 용역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일상에서 이제 뭐 가게 이용하고 병원 이용하고 뭐 동사무소 가고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차별을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다니 뭔가 과도하게 규제받는 느낌이야.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머리 가슴배에서 머리를 끝냈고 이제 가슴으로 온다면 바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구제하느냐의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법은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네.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약간 듣긴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늘상 차별의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낙담하세요. 왜냐면 벌 주고 싶잖아요. 네. 나를 차별한 인간들을 막 벌금을 때리든 징역을 때리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만 이 법은 처벌을 하는 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법이 어떤 이제 차별이 발생할 때 하실 수 있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차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진정서를 쓰셔가지고 진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권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크게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시정해라라고. 일단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막 토론 끝에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에요 라고 하는 걸 사실은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차별이니까 뭐 중지해라 라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해라 라는 식의 이제 시정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권위가 보기에는 차별이에요.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근데 차별을 했다고 지목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할 말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혹은 차별이긴 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 규정하는 이 법에 해당하는 차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단계들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차별이라고 판명이 난 경우에 계속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럴 때에는 이 권고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 돈을 내세요 라고 하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아주 조금 그 위에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놓은 거지만 차별을 시정하면 당연히 이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 처벌도 있으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차별을 받았을 때 하실 수 있는 게 인권위에다 진정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법원에다가 민사 소송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일부러 약간 좀 무서운 단어를 썼는데 이제 3배까지 이제 뭔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해놓기도 하고 근데 손해배상은 민사니까 사실은 형법은 아니죠. 그거 말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이런 차별을 이제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거를 하냐면 보복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차별을 했는데 진정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해코지를 했다. 이러면은 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이제 형법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이지 이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네, 맞습니다.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또 그 섭섭함은 또 다른 이제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법이 자주 듣는 오해. 하나는 이제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하면은 아주 중한 벌을 받는다, 처벌받는다가 이제 X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참 민망한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오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동료 의원님들도 결국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제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진짜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아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애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동성애 그렇게 매력적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죠. 혹시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들이나 지인이 없으시냐고 여쭤봐요. 그럼 10중 8구는 없으세요. 하지만 인구의 뭐 이제 연구에 따라서 뭐 3%,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5% 있는데 당신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커밍아웃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막 동성애가 늘어나는 것처럼 상상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이 법을 통해서 보호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많이 들었던 오해는 사실은 이게 뭔가 서로 말 꺼내기 그래가지고 했던 말이지만 사실 그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오해이기도 한데 오늘 좀 속 시원하게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심화 버전으로 뭐 에이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이제 현대의학은 에이즈를 네. 정복했다.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었고 오히려 에이즈에 대한 그런 잘못된 낙인 찍힌 의식을 퍼뜨리시는 분들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고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치료받는 거를 이제 오픈하는 걸 꺼리시게 되니까 오히려 누가 에이즈를 정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소수자라고 했을 때 뭐 성소수자도 있지만 다양한 그렇죠. 소수자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마을에는 정말 더 가장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수자성을 가진 내 이웃 주민을 감각하는 감수성 되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있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대단히 나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차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고 그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지적받았을 때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근데 내가 널 차별했다고?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무결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그런 차별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셨을 때 어려워하시는, 수용을 어려워하시는 걸 좀 봤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이제 비근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게 역차별법이다. 라는 얘기를 네. 맞아요.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뭐랄까 소수자가 차별하는 역차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반대한다는 건 차별이 유지되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차별이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보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 차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시정하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모든 사람의 존엄할 권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시민에 대한 차별의 대가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안락한 삶?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건 사실 너무 불공평한 얘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너무 한숨 나올 정도로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지자체와 정부는 이제 이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이제 계속 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제 보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그걸 1년마다 이렇게 권고를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일상적으로 시행해라. 그런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법이다라고 하면은 머리 가슴 배를 대략은 이제 알게 되시는 겁니다. 네, 법에 대한 또 대강 또 보고 하면서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제 내고지 될 때까지 자꾸 듣게 되는 강의가 아닌가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법이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사실 성장도 좋을 것 같은 이런 법이 지금 국회에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번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됐고 2006년부터 따지면 14년, 2017년부터 따지면 13년 된 이 법은
일단 발의가 되고 나면은 이제 법안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회의원 300명들이 다 늘 본회의장에 모여서 회의하는 건 아니고 17개의 상임위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그런 이제 주된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의원들이 그 상임위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됐고 상정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그 법안의 회부가 된다고 하는 건 상정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아쉽게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돈 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의원인데요. 가서 그 법사위 의원님들한테 이 법이 어떤 법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잘 심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법안 소개를 이제 해드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법사위에 계시는 이제 의원님들이 그 법사위도 17분 정도가 계신데 그게 또 한 반으로 나눠집니다. 3개 정도로 나눠져서 8분 정도가 법안 심사 소위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 법사위 전체에서 논의가 되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회의 300명이 투표하는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이 법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뭔가를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화두를 꺼내지 않는 것이죠.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 이제 7번, 이것까지 포함하면 8번 상정이 된 역대 이 법안이 제대로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된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다가 이 법안 심사를 시작해라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 강력하게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의당에서 이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거의 이 다음 날 바로 평등법 시안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14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내용을 조금 바꾸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별 금지가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다면 하지만 전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좀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평등에 기여하는 법이니까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의 법안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좀 발의를 해라 이런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5선 의원이십니다. 5선 의원이면 이제 임기가 4년이니까 4, 5, 20년 동안 네,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던 이제 분께서 이 평등법으로 이제 또 민주당 차원에서의 발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군부를 떼운 지가 거의 반년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정기국회 안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발의를 해서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께서 여러분께서 이 목소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막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맞아요. 기자회견 하는데도 몇몇 활동가들이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랜선으로 막 이 법이 이런 법이에요 막 강의도 열고 막 하기도 하는데 또 이거 외에 마을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좋겠다 막 이 마을 말고 같이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없을까요? 뭐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엄청 고민을 한 거였는데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라서 이게 이렇게 통과가 안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내용이 문제라고 지금까지 말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고 뭐 그게 동성애가 어쩌고 이건 다 사실 내용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2006년에 이 법이 처음으로 이제 인권위를 통해서 소개된 지금까지 법안의 내용은 딱히 달라진 게 없어요. 게다가 한때는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도 이 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12년에 후보셨을 때는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상동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 내용이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달라진 거구나. 사람들이 이 법을 대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런 차별이라는 말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 주제로 또 잘 안 해봤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차별금지법, 뭐 차별 이런 감수성들이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올라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시민들 차원에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 차원에서는 훨씬 더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그런 다양성에 대한 고민, 또 특히 이제 여성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미투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차별의 감각에 대해서 더 성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렸는데, 시민들 안에서 이 법을 지금처럼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정확하게 필요한 행동이라면, 전 다른 하나는 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치를 움직이는 행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을 합니다. 당신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혹은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논의하면 당신을 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 열심히 하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그분들 적극적이세요. 보면서 약간 힘이 빠질 것 같은데,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러게요.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상대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법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니까 그런 마음이 좀 그렇게까지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딱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의지를 정치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지금까지는 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스스로도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 정치인들에게 이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 나의 한 표를 움직이는 법이다 이것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그게 전화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팩스가 됐든 저에게 쌓여있는 2,000통의 문자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어떤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활동할 거 하나 오늘 그러게요. 네. 통해서 얻었습니다. 저희 이제 양천구 갑도 있고 을도 있는데, 네, 의원님들께 뭐 이렇게 이렇게 찾아뵈서 이제 그러면 최고죠. 네, 포괄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되게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다. 뭐 강의도 들었는데 참 좋은 법이더라. 이제 같이 힘을 내주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활동을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팁을 얻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네. 정말 멋진 생각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이제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온택트라고도 하는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막 따끈따끈하게 이제 언론사에서 제가 기고한 글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내용으로요. 두 번째 또 행동에 예, 맞습니다. 많이 해주고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조장하는 게 있다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동성애를 조장한다던가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성찰 그리고 변화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그런 뭐 성소수자 뭐 이렇게 소수자 인권 이렇게 그냥 떠올리면 바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것들 말고 뭔가 다른 연상 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이라고 하는 캠페인인데요. 두 분도 아마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옛날에는 한때는 썼지만 그리고 여전히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는 쓰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글을 모으는 프로젝트예요. 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 사회는 지역 감정이 있었고 그쵸. 지역 감정이 어쨌든 되게 문화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모두 다 인정하는 어떤 그게 사실은 정치적 도구였기도 했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런 말을 쉽게 그냥 이렇게 듣고 자라가지고 저도 부지부식 간에 지역 간 차별의 말, 특정 지역, 거긴 안 돼.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커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 도대체 나는 그 말을 왜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쓰던 말을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크게 실제로 제 친한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 지역 사람이어가지고 저 그때 엄청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었던
그 이후로 절대 하지 않는 말이 된 거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각성과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말이 차별이었던 거고, 그때는 그게 차별이라는 건지도 뭔지도 몰랐고, 제 친한 친구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낙담하게 시킨 말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차별의 언어였고,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 프로젝트를 보는 순간 그때가 또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걸로 기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양희쌤은 혹시 그러니까 예전에 썼지만 안 쓰는 그렇죠. 말 있으세요? 예전에 썼지만 지금은 안 쓰는 말들. 그러니까 그 학교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그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청소년 분들하고 청소년 성인 이런 단어를 그전에 되게 그냥 썼었는데 청소년 비청소년으로 이제는 성인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지 않고 청소년 비청소년 얘기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라는 단어를 굉장히 학교 안에서는 되게 일반화해서 쓰고 있는데 그쵸, 그걸 그쵸. 양육자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족 형태가 아닌 분들이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라고 딱 그 안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런 단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학부모라는 단어는 아예 안 쓰고 양육자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 비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이거 프로젝트 참가할 거리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2개를 섭외했다는 사실 여러분께도 참여는 열려 있습니다. 아, 이 네. 글들 보실 수 있는 데는 페이스북에다가 네.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까지 기고하신 분들의 글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 해주시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자기 공간 안에서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에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의원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janghyi2121@gmail.com 나가나요? 밑에 자막 나오고 나가나요? 있죠? 네. 네, 그렇게 와주시면 되고, 네. 아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저도 되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아팠던 적이 있는 얘기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단어였었어요. 그걸로 기고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였더라? 청소년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눈앞에 존재의 머뭇거림 이런 것들을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부모님이 같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느끼고 나서 이제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양육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일찌감치 이제 집을 떠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찾으러 가시고, 약간 제가 14살 때쯤인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학수속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저 혼자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관공서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런 전학이 필요한 수속들을 밟으러 왔는데, 부모님은 어디 가고 애가 혼자 와가지고 이걸 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한테 줬었던 그 느낌, 이 세상에 나는 속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이렇게 확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국어사전에서 이 부모님이라는 말을 없애자는 거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얼마든지 쓰셔도 되는데, 마치 지금도 여전히 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말 혹은 그런 행동 하나만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다면, 혹은 여기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른 말을 쓰겠어. 그 사람을 쓸쓸하게 만드느니 라고 하는 선택지가 우리한테 있다. 혹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언어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이걸 그냥 얘기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오늘 차별금지법 좀 이렇게 잘 알려주십사 강의를 요청을 드렸는데, 의원님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 스스로 점점 이렇게 되게 사람이 섬세해져야 되겠다. 섬세해지는 감각을 약간
전이받는 약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차별이라는 단어가 이걸 왜 고민해야 될까 살면서 맞아요. 이랬는데 특히나 이렇게 마을에 살면서 나의 이런 소위 정상성이라는 거 학습된 또는 부지불식감 갖고 있는 정상성 때문에 내가 하루에 활동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는데 나의 이런 그런 감각 때문에 섬세하지 않은 감각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프게 했을 수도 있었구나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경험도 개인의 경험이셨던 건데 막 말씀해서 그런 좀 느낌이 아니 저 강의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갑자기 막 이게 막 벅차 올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동 청소년들하고 사실은 이런 캠페인을 같이 해보면 훨씬 더 많은 맞아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대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혐오나 차별의 언어를 그들이 이렇게 언어 유희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게 혐오의 언어라는 건 알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리들이 되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학교 현장이든 혹은 아동 청소년 그룹 내에서 같이 이야기해보기에도 되게 이 어려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단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일상의 차별을 좀 발견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하고 이렇게 대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마을의 대부분이 그렇게 늘 자신의 언어 혹은 행동들을 성찰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어도 괜찮아요. 네, 필요 없는 법이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이끌어내 보자.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성찰의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저는 다시 넘어가고 싶어요. 종종 받는 질문인데요. 하도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세상에 우리 사회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비슷한 질문으로 이런 얘기도 들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역시 저의 대답은 아마 아닐 거예요. 라고 대답을 드려서 또 막 낙담을 시키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평범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먼 미래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에는 그런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달라. 다르니까 서로를 다르게 대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존재이니까 너를 막대해도 돼.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종류의 충동이나 욕망 같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강하니까 약한 사람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맘대로 해도 나한테 해코지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이제 계속 강한 존재로서 약한 사람들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종류의 마음들이 아주 특별한 악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려내는 그런 관습과 문화를 가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존재가 뭐 다리 8개 달린 문어 외계인이 내려와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어 외계인을 차별하지 않고 혹은 차별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움에 대한 마음의 습관 이런 것들을 갖자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차별을 없애는 어떤 순간 아주 이상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좀 들려드리곤 하죠. 그래야 차별할 수도 있지만 고쳐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법이 마음과 태도의 습관을 바꿀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또 약간 법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을 또 깨는 것 같습니다. 참.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오늘 이제 나누게 됐는데 저는 역시 이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제가 입법자이기도 하지만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은 이제 그 자체로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 한 사람이, 사실 기관은 보통 이제 말 그대로 기관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속해 있고 이런 건데 왜 한 개인을 입법기관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한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총체로서 이걸 기능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힘들 때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이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막 제 176석 정당도 있는데 6석 소수정당에서 이런 이제 소수자들의 얘기를 할 때 종종 힘이 빠질 때마다 다시 헌법을 이제 자주 들여다보게 돼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지? 라고 하는 걸 돌아봐요. 정말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그 독립을 이루어내고 이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대로 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를 또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단순히 개인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마을 공동체의 단위에서 혹은 국가 공동체의 단위에서 아직 도전해낼 만한 변화들은 얼마든지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지금 존재하는 우리 시민들 또 이제 미래를 살아갈 시민들에게 온몸으로 일상에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 시대 나름의 역할을 해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와, 저는 계속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명제를 위해 수많은 역사 속에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들은 모든 마을의 주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또 서로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따라서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다 이거하고 연결되어 계시는 거죠. 이 네. 문장들로.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이것으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은 이제 총 7강을 기획했다가 매주 화요일 3시에 이렇게 계속 유튜브로 만났는데 한 주 좀 쉬고 네, 이렇게 총 7강을 7주째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마을 인권 강의였어요. 마을에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인권에 대한 감성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해보자, 이런 교육의 어떤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7째 마지막 강의를 좀 정리하는 마당에서 인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의해 주시러 오셨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가들이 왜 인권 감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지 긴급 질문.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되게 묘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되는 순간 모두의 인권이 다 예외가 되어버리는 구조이죠. 왜냐하면 인권의 기본 원칙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엄하다 이거든요. 거기서 예외가 되는 순간 모든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간은 더 존귀하고 어떤 인간은 덜 존귀하다는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너무 불편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의 감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인권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우리의 인권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처음, 양천구에 처음 오셨어요. 이 공간에는 처음 왔네요. 네. 또 이렇게 양천의 마을 활동가들이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시더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텐데요. 양천구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마을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응원의 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시대에 살면서 공동체의 가치 혹은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21대 국회의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6사람은 다른 5번 제가 마음대로 끌어왔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을 대변하기 위해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원회관은 516호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516호. 516호.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거는 힘들 때는 쉬면서 하세요. 네, 그거는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쉬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면서 해야 네, 되는 거 중요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또 이렇게 피날레를. 네, 강의 소감 한 말씀. 그러니까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에 우리만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이곳에 왜 누가 없지? 그리고 그들은 왜 이 안에서 같이 얘기하지 못하지를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마을에서 이런 인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화두로 던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던 사람들만 계속 모여서 그리고 그 활동가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을의 활동들이 계속 재생산되지 못하고 그리고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진단하는 속에 저는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누군가 분명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같이 있지 못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이 구조가 되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없다라면 이런 마을 공동체의 활동은 분명하게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약간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목은 달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뭐 인권 감수성 이런 얘기들로 이야기들을 던지지만 계속적으로 마을에 다양한 존재들이 살고 있고 그 모든 다양한 존재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가 계속 활동으로 끌어오고 이야기들을 엮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강의만 보는데 제가 죄송하네요. 진작에 나오셔가지고. 그러게요. 했었어야 주옥 같은 되는데. 멘트를.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정의당 1타 강사 완전 인정. 네, 완전 인정. 귀에 쏙쏙. 네. 감사합니다. 당원님들 보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마을에서 왜 인권이 필요해요? 약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체 7강을 좀 준비를 했고, 이 강의에 7주 동안 이렇게 달려온 내용들이, 강의나 이제 혼자 보기로 끝나지 않고 마을의 활동에서 약간 같이 섬세해지는 작업으로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이 방송은 마을미디어 주민내거리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가 되고 있어서 좋아요와 구독을 항상 눌러주시라. 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강의는 계속 다시 보기 강의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 강의 막 하고 계시는데 요 강의 패키지도 네. 회원들하고 같이 돌려보시면서 계속 마을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인권에 대한 교육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강의가 조금 일찍 끝나는 맛도 좀 있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총 7주간의 여정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양천을 찾아와 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는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민내거리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어딘가에서 봬요. 네.